전 세계가 일본의 승리를 확신하던 그 순간 서울입니다. 라는 단 한마디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20년 차 CNN 기자가 생방송 도중 마이크를 떨어뜨릴 정도였죠. 이건 단순한 개최지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1981년 독일 바덴바덴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20년 차 CNN 베테랑 기자가 마이크 잡은 손을 떨며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서울이라는 도시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던 그가 말이에요. 그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존 윌리엄스입니다. 1981년 당시 CNN은 스포츠부에서 일하는 기자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자신에게 꽤 오만했어요. 20년 동안 올림픽부터 월드컵까지 안 다뤄본 스포츠 이벤트가 없었거든요. 그런 제가 바덴바덴 IOC 총회 취재차 독일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랬습니다. 동료 기자 톰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존, 이번 88올림픽 개최지 경쟁 어떻게 보나?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죠. 나고야가 이기겠지. 일본이잖아. 인프라도 완벽하고 경험도 풍부하고. 그때 톰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는 곳도 경쟁하던데 저는 정말 어이없었어요. 서울? 그게 어디야? 부끄럽지만 그게 제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6.25 전쟁 정도, 분단국가라는 것 정도, 그마저도 대충 알고 있던 수준이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 남아있었죠. 그런 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IOC 총회장에 들어섰을 때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의 서구 기자들이 나고야 승리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저 역시 그냥 형식적인 투표 과정을 지켜보러 온 기분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점검하면서도 별 긴장은 없었어요. 드디어 투표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IOC 위원장이 천천히 봉투를 열었죠. 그리고 발표했습니다. 198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서울 52표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서울이 52표? 그러면 나고야는? 나고야 27표입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를 잡고 있던 손말이에요. 25표 차이로 서울이 이겼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생방송이었는데도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고만 있었죠.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이 나라가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7년 후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해 말부터 한국 관련 기사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귀찮았어요. 아시아 쪽 취재는 항상 피곤하거든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1982년 봄,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회사에서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김포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공항 자체가 너무 작았거든요. 미국의 지방 공항보다도 허술해 보였죠. 출입국 절차도 복잡하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짐을 찾는 것만으로도 한참이 걸렸어요. 이런 곳에서 세계 각국 선수단을 맞이한다고 첫인상부터 의문이 들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상황은 더 가관이었어요. 에어컨도 없고 시트는 찢어져 있고 기사분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서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해야 했습니다. 호텔 이름을 적어준 종이를 보여주니까
그제야 알아듣더라고요. 아, 롯데호텔. 그나마 다행이었죠.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 본 풍경은 더 놀라웠습니다.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이고 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거든요. 건물들도 대부분 3층 이하의 낡은 것들 뿐이었어요. 간판들은 한글로 되어 있어서 뭐가 뭔지 알 수도 없었고, 이런 곳에서 정말 올림픽을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람들 눈빛이 달랐거든요. 제가 그동안 다녀본 다른 개발 도상국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만난 젊은이들이 저를 보더니 서툰 영어로 길을 안내해 주려고 했어요. Where do you go? 발음은 엉망이었지만 정말 열심히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죠.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꽤 괜찮은 영어를 하더라고요. Welcome to 서울, 미스터 윌리엄스. How was your flight? 이 정도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적어도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준비를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잠실 올림픽 예정지를 보러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냥 넓은 빈 땅이었거든요. 여기저기 공사 장비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몇 개의 컨테이너, 사무실만 달랑 서 있었어요. 이런 곳에 거대한 경기장을 짓겠다고 정말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그때 김철수라는 공무원을 만났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죠. 서울시청 올림픽준비위원회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영어를 꽤 잘했어요. 제가 회의적인 표정을 짓자 김철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7년 후에 다시 오세요. 완전히 다른 도시를 보실 겁니다. 솔직히 그때는 그냥 허풍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김철수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완성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첫 번째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이 서울, 과연 올림픽 개최 가능할까? 였어요. 내용은 상당히 회의적이었죠. 인프라 부족, 경험 부족, 준비 기간 부족 등등. 솔직한 제 느낌을 그대로 적었거든요. 당시 다른 서구 언론들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특히 일본 언론들은 더 신랄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서구 언론들의 부정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단결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외부의 비판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반응은 처음 봤습니다. 1983년에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거리에서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도 영어 회화 테이프를 듣는 사람들이 많았죠. 심지어 60대로 보이는 할머니까지 영어 단어장을 들고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상점가에 가보니 더 놀라웠어요. 상점 주인들이 간단한 영어 인사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헬로, 웰컴 투 코리아 정도였지만 1년 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심지어 상품 설명을 영어로 써붙인 가게들도 있었죠. 문법은 틀렸지만 외국인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어눌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웰컴 투 코리아. I study English. 발음은 엉망이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기사분이 올림픽을 위해 영어를 배우고 있다니. 정말 온 국민이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김철수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외국 기자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확신이 있었죠. 아니,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외부의 비판이 오히려 그들의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자발적인 정화 운동도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들이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골목길을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까지 함께 나와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올림픽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어 학습 열풍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동네 미용실에 가니까 미용사분이 고객 머리를 다듬으면서 영어 테이프를 틀어놓고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사하면서도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죠. 1984년부터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매년 한국을 찾을 때마다 서울이 완전히 다른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이런 속도로 변화가 가능한 건가 싶었죠. 미국에서도 이런 급속한 도시 개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실 일대는 아예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고 있었어요. 거대한 종합운동장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완공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냥 빈 땅이었는데 말이에요. 정말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올림픽대로라는 새로운 도로도 생겼어요. 한강을 따라 쭉 뻗은 이 도로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 못지않았죠. 차선도 넓고 중앙 분리대도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었어요. 지하철도 계속 연장되고 있었고 곳곳에 새로운 호텔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1985년에 명동에서 쇼핑을 하다가 만난 상점 주인이 저에게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뭘 찾고 계세요? 2년 전만 해도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하던 분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홈스테이라는 제도까지 도입했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반 가정집에서 머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호텔이 부족할 것을 대비한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였죠. 다른 나라에서는 본 적이 없던 방식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까지 올림픽에 참여시키는 발상이었어요. 택시기사들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기초적인 영어 회화가 가능했어요. Where do you want to go? How much? 같은 기본 표현들은 다들 할 수 있었죠. 심지어 관광 명소까지 영어로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는 기사분들도 있었어요. 김철수를 만났을 때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많이 달라졌죠? 정말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러자 김철수가 웃으면서 답했죠.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더 큰 변화가 남아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올림픽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런 규모의 국가 개조 프로젝트는 정말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986년부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컬러 텔레비전 보급률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세계 기준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외국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올림픽 중계를 보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스스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겁니다. 길거리에서 침 뱉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줄 서는 문화도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지하철에서 노인분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원봉사자 모집 현장이었습니다. 1987년 초에 올림픽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20만 명이 지원했어요. 20만 명이요. 이 중에서 2만 명만 선발한다고 했는데도 말이에요. 이런 자원봉사 열기는 정말 전례가 없었습니다. 지원자들의 연령층도 다양했어요.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60대 할머니들까지 지원했거든요. 제가 직접 만나본 김영이라는 55세 주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평생 영어 한마디 못했는데 외국 손님들을 제대로 맞이하려고 6개월째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눈물겨운 노력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현장도 구경했는데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단순히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각국의 문화와 예절까지 교육하고 있었어요. 일본 선수단이 오면 어떻게 인사해야 하는지,
미국 선수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까지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었죠. 심지어 전국적으로 영어 학습 붐이 일어났어요. TV에서는 영어 강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고, 라디오에서도 영어 회화 방송이 나왔죠. 지하철역마다 영어 안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고, 길거리 간판들도 영어 병기가 늘어났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일반 시민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한국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택시기사부터 식당 사장님까지 모두가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우리가 바로 한국의 얼굴이다라는 의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김철수를 만났을 때 그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외교관이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2만 명의 공식 자원봉사자가 있었지만 사실상 전 국민이 자원봉사자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드디어 1988년 9월이 왔습니다. 올림픽 개막식 전날, 저는 CNN 메인 중계석에 앉아 있었어요. 솔직히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한국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순간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을까? 7년 동안 지켜본 변화가 대단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었거든요. 개막식 리허설을 지켜보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무용수들의 동작은 아름다웠지만 과연 서구인들의 눈에도 매력적으로 보일까? 한국 전통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개막식 당일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경기장에 입장한 순간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8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하나 되어 환호하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각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성화 점화였습니다. 손기정 선생님이 최종 주자로 나타났을 때 온 경기장이 숨을 죽였어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금메달을 땄던 그분이 52년 후 자신의 조국에서 성화를 점화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 순간 한국은 과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 민족의 의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개막식 공연도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수천 명의 무용수들이 펼치는 북춤은 원시적인 에너지와 현대적인 세련미를 동시에 보여줬죠. 태극 문양을 형상화한 퍼포먼스는 한국의 철학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비둘기 퇴장 장면이었습니다. 수만 마리의 비둘기가 한꺼번에 날아오르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 순간 온 경기장이 하얀 깃털로 뒤덮였죠.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중계하면서도 계속 감탄사가 나왔어요. 이런 개막식은 처음 봤거든요. 단순히 화려한 게 아니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모두 보여주고 있었죠.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질서정연하면서도 열정적이었어요. 어떤 나라 선수단이 나와도 똑같이 박수 쳐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런 성숙한 관중 문화는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되고 며칠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외신 기자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경기 운영은 완벽했고 시설들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조직력과 시민의식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태도를 바꾼 건 일본 언론들이었어요. 그동안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일본 기자들이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하기 시작했죠. 아사히 신문 기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놀랍다. 이런 조직력과 시민의식은 선진국 수준이다. 그때까지 한국을 무시하던 그들로서는 충격적인 변화였을 겁니다. 유럽 언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 BBC 기자는 한국이 새로운 아시아의 리더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기자는 서울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를 넘어선 문화적 혁명이라고 평가했어요. 경기장 분위기도 정말 특별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나오지 않는 경기에서도 관중들의 열기가 대단했어요. 어느 나라 선수든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주었죠. 이런 페어플레이 정신이 전 세계 선수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미국 수영 선수 매트 비욘디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국 관중들의 응원은 정말 특별하다. 우리가 이기든 지든 똑같이 박수 쳐준다. 소련 체조 선수들도 이런 따뜻한 응원은 처음 받아본다고 했죠. 자원봉사자들의 활약도 놀라웠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몸짓과 표정으로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CNN 동료 기자가 길을 잃었을 때 자원봉사자 할머니가 직접 데려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일반 시민들까지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외국인이 헤매고 있으면 누군가 나서서 안내해 주었어요. 식당에서도 영어 메뉴가 없으면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해 주었죠. 저 역시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료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특별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이 나는 한국에 대해 틀렸다였어요. 그 기사에서 저는 솔직하게 썼습니다. 7년 전 서울 올림픽 유치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나의 모든 편견을 깨뜨렸다. 이들은 단순히 올림픽을 성공시킨 게 아니라 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패럴림픽이 시작된 거예요. 한국은 세계 최초로 올림픽과 똑같은 도시, 똑같은 시설에서 패럴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도시에서 열리거나 아예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패럴림픽 개막식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장애인 선수들을 바라보는 한국 관중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존경의 눈빛이었어요. 경기장을 가득 메운 8만 명의 관중이 장애인 선수들에게 보내는 뜨거운 박수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패럴림픽을 정식 규범으로 만들었어요.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는 반드시 패럴림픽도 같은 시설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긴 거죠. 한국이 만든 새로운 기준이 전 세계 표준이 된 겁니다. 김철수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제 대기업 임원이 되어 있었어요. 기자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때 약속 기억하세요? 물론 기억했죠. 7년 후에 완전히 다른 도시를 보여주겠다던 그 약속 말이에요. 정말 약속을 지키셨네요. 제가 말하자 김철수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킨 약속이죠. 올림픽 이후 한국의 변화는 정말 눈부셨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현대자동차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삼성도 글로벌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었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90년대에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서울이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지하철 노선도 확장되고 사람들의 표정도 한층 밝아져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국가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한 거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이런 정신적 변화가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은퇴 후에도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김철수와는 평생 친구가 되었죠. 그때마다 새로운 변화를 목격합니다. 한국 대중음악,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거든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리포트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스포츠 대회가 아니었다.
한 나라가 세계에게 보여준 의지의 승리였다. 그리고 그 의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올림픽을 보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된 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88올림픽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